할머니, 눈을 어디에 뜨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휴, 몰라. 내 명품 신발. 할머니, 이 신발이 얼만 줄 알고나 밟으시는 거예요? 돈은 있으신 거예요? 재수 없으려니 이게 뭐야? 안 그래도 가기 싫은 곳에 개 끌려가듯 가야 하는데 진짜 오늘 일진 왜 이러니? 저는 결혼 20년 차예요. 두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집이 필요하면 돈을 모으기 위해 하루하루 아등바등했어요. 남편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집 살 돈을 마련했어요. 시댁의 도움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그게 오히려 내 자존심이 되기도 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 5억, 내가 가게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내 돈 2억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 2억 그렇게 해서 마련한 10억짜리 집이에요. 시댁에서는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고 나는 그 사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시어머님이 아주 폭탄을 지니고 계시거든요. 너 어디 중학교만 나온 주제에 내 아들 기죽이고 있어?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든 우리 민수니까 너를 데리고 살지. 누가 너를 데리고 살겠어. 느려 터져서는 여자가 조금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너가 고민이야. 차라리 여우를 데리고 살지. 어머님의 그 말이 씨가 됐을까요? 추후 어머님이 바라는 대로 여우 같은 게 딱 들이닥쳤으니까요. 그 여자가 들어선 순간 시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더군요. 마트에서 맞닥뜨린 그 사가지 없는 여자가 눈앞에 아들이 소개하러 온 여자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렇게 쓰러져 가는 집일 줄도 몰랐었다지요. 드디어 꽃뱀의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어휴, 할머니는 누군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돈은 있으신데 그렇게 아들을 나한테 넘기려고 해? 이 할머니 해도 해도 너무하네. 돈이라도 있으면서 아드님을 키우셨어야죠. 뭐 저딴 게 다 있어. 아들, 저 여우 같은 것은 누구냐? 당장 헤어지지 못해 네 어미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러냐? 저 여우 같은 거 썩 물려라 물려. 그 여우는 시댁이 얼마만큼 잘 사는지 뜯어 갈 돈은 있는지 현지 답사를 하러 시댁을 갔던 거죠. 우연히 마트에서 시댁에 인사하러 갈 과일을 사러 가면서 우연히 시어머니랑 부딪힌 거예요. 할머니, 눈을 어디에 뜨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휴, 몰라. 내 명품 신발. 할머니, 이 신발이 얼만 줄 알고나 밟으시는 거예요? 돈은 있으신 거예요? 재수 없으려니 이게 뭐담? 안 그래도 가기 싫은 곳에 개 끌려가듯 가야 하는데 진짜 오늘 일진 왜 이러니? 이거 봐요. 아가씨는 애비도 없어. 뭐 이딴 게 입이 달렸다고 함부로 주둥이를 날려. 할머니, 어르신요? 돈 많으세요? 고소 당하고 싶으세요? 어휴, 재수 없어. 어제가 지금 더 좋은 일 생겨야 해서 그냥 좋게 가는 거니까 거지 같은 할머니는 그만 집으로 운 좋은지 아시고 돌아가세요, 네? 그 인간들이 처음 만났을 때가 그랬었다는 건 나중에 시어머님이 여우 같은 것도 너무 여우가 돼서 안 되겠더라라며 나에게 전달한 사항입니다. 떠나려는 며느리를 잡는다는 말이 겨우 그렇게 말을 꺼내는 거였죠. 얘야, 그 여우 같은 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 너가 1000번, 100번 낫다. 어느 시점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아시죠? 휴대폰이 늘 항상 잠금이 걸려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들고 갔어요. 당연히 제가 볼 수 없는 위치에 휴대폰은 항상 놓여져 있었죠. 옷차림도 변했고 향수 냄새도 달라졌죠. 처음엔 요즘 일이 뭐가 잘 안 풀리나 저는 눈치만 봤었어요. 제가 나서서 잡돌이를 하면 스트레스 더 받을 텐데 그러려니 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구나 그랬는데 그 변화를 눈치챈 건 나만은 아니었어요. 지나가며 딸아이가 지 아빠한테 아빠 요즘 왜 그래? 여자 생겼어요? 그리 말했더니 너 지금 아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이 그게 뭐야? 엄마라는 사람이 딸년을 어찌 키우는 거야? 장모님한테 네가 배운 게 없고 가방끈이 짧아서 이러는 거야? 배워먹지 못하게 요즘 나가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 키우냐? 보고 배우는 것도 없지? 하며 애를 향해서 손찌검까지 하려는 거예요. 순간 내가 돌았어. 지금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모처럼 가게를 닫은 쉬는 날 친구를 만나 이 이야기를 전달했더니 친구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너 남편 요즘 인상도 변했더라. 왜 그렇게 네 남편이 바뀌었니? 누구랑 만나는 거 아냐?
친구의 그 말이 처음엔 기분 나쁘게 들렸지만 다음날 우연히 들어간 편의점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음료수 칸을 지나 술을 사는 코너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여태 내가 봐왔던 그런 모습도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내며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차리도록 소리도 엄청 컸어요. 여자였죠. 남편은 자기야, 이따가 와인 뭐 사갈까? 자기가 좋아한다는데 조금 비싸면 어때?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곧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는 여자가 보였고 남편도 손을 세차게 흔들더군요. 놈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뻔뻔하게 그것들은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더군요. 젊은 여자는 손을 남편의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감싸 안으며 웃고 있더라고요. 오빠, 오늘 선물 뭐 사왔어? 지난번 오빠가 명품백 사온다 했었잖아. 지난번에 애들이 뭘 했는 줄 아니? 오빠가 사준 거 가짜 같다잖아. 짜증나 죽겠어. 오늘 사줄 거지? 알았어. 우리 이쁜이 오빠가 당장 사줄게 내치고. 저는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잠들었을 때는 멀찌감치 서서나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지문으로 패턴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노트북이 생각났어요. 역시나 깨톡이 깔려 있더라고요. 요즘 깨톡이 바뀌는 바람에 그 여자의 프로필을 누르니 온갖 여행지에서 낯익은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남편이 그 여자 사진을 찍어준 게 분명한 남편의 그 가방은 제가 남편에게 작년에 선물해준 가방이었어요. 명품이라서 너무 비싸서 제가 1년을 조금씩 저축해서 큰맘 먹고 사준 가방. 나는 여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했어요. 나는 그 여자의 SNS를 뒤졌고 그녀는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멋진 약사 엄마,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교수님 아빠, 난 행운아, 딸내미. 이라고 소개했더군요. 말하자면 배경을 강조하는 글이었어요. 남편은 그 말에 완전히 취한 듯 보였어요. 어느 날 밤 나는 그를 붙잡고 물었어요. 당신 여자 있어? 그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결국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 나도 처갓집 덕 좀 보자. 돌아가셨을 때 유산 조금 남겨준 걸로 위샜더냐? 나도 학벌 좋고 김치 냄새 반찬 냄새 안 나는 여자랑 살아보자. 너처럼 곰 같아서 내가 어찌 평생을 사냐? 나 좀 그만 놔줘. 라고 말하더군요. 그 목소리는 예전에 나와 아이들에게 향하던 따뜻함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병원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손발이 움직일 수 없게 묶여 있었어요. 딸아이가 나를 보고 울고 있어요. 엄마, 깨어난 거야? 나 알아보겠어? 여기 병원 아니니 엄마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네 아빠는? 엄마, 이 와중에 아빠를 찾고 싶어? 왜 그래? 엄마는 아빠가 밉지도 않아.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남편의 일로 쓰러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며 뇌출혈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느라 저는 응급으로 대수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더군요. 그러고 보니 제가 남편에게 화를 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머리가 막 아파와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정신을 또 잃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나중에 알게 되길 일명 꽃뱀이었어요. 남편이 빠져든 것은 단순한 감정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허영과 과시욕이었죠. 민수는 몰래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으로 그 여자를 위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 가방을 사주며 흥청망청 썼어요. 그 사실을 내가 직접 알게 된 건 은행에서 날아온 독촉장이었죠. 귀하의 주택담보대출 3개월 연체로 인한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10년 넘게 지켜온 집, 아이들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쾌락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첫 반응은 부정이었어요. 장난이려니, 실수겠지, 민수가 바로 정리하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죠. 아이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큰 고통이 생겨나면 제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열심히 일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더 많은 시간을 가게에 쏟아부었어요. 새벽부터 반죽을 만들고 낮은 손님을 맡고 저녁엔 대출 상환 계획을 짜보려고 앉아 몇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민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에게 버림받고 돌아와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잖아. 나도 잠깐 흔들렸던 거야. 그 얼굴에 진정한 반성은 없었어요. 그저 자기 합리화뿐이었죠.
그 어린 여자는 민수가 가진 게 다 빚이라는 걸 알게 되자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요. 아유, 재수 없어. 야, 너 돈도 없으면서 나를 만나려고 했던 거야? 야, 양심이 있어봐. 등신아. 어린 내가 미쳤다고 돈 하나 없는 할아버지를 만나냐?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꺼지시라고요. 남편은 그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셈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내가 가장 무너진 순간은 그가 집을 떠난 날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독촉장이 날아오던 날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쌓아온 신뢰와 희생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 후에 여러 날들은 회복 불능처럼 보였어요. 주변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고 나는 낮에는 분식집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밤에는 아이들과 조용히 앉아 미래를 도모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충격을 받았지만 저마다 방법으로 현실을 견뎠어요. 큰딸 예지는 바깥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조용히 문을 닫고 슬픔을 삼키는 타입이었어요. 작은 딸 유지는 애써 강한 척했지만 밤에 몰래 나를 안아주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죠. 나는 한동안 남편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가끔 집에 와서 다시 잘해볼게. 내가 잘한 건 없지만 너도 잘한 게 있냐? 미안해. 내가 잘할게. 한순간의 실수야. 그게 나를 꼬드겨서 그런 거였다고.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공허했어요. 그가 원한 것은 나와의 회복이었을까? 아니면 집을 지키기 위한 편리한 수단이었을까?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결국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요. 용서가 꼭 다시 함께 사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죠. 진짜 용서는 그 사람과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말은 내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더 풀자면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동선과 감정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예지는 학교에서 점점 더 방황을 시작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남편의 사건은 화제거리가 되었고 어떤 친구의 부모는 슬쩍 거리낌 없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학교에서 돌아온 예지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곤 했어요. 아이들이 겪는 수치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때서야 조금 알게 되었어요. 유지는 친구에게서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집안의 불안감을 감지하며 성급히 어른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밤 유진이 내 옆으로 와서 엄마, 나도 이제 알바할래요. 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 말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았고 나는 속으로 울면서도 그 결심을 받아주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주변 이웃과 친척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시어머님의 반응이 제일 대박이었죠. 야, 이게 다 며느리 하나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이러는 거야. 너가 그런 건 집안에서 조용히 처리해야지. 배워먹지 못한 거 티내는 거야. 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나는 그 모든 시선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가끔은 자존심이 상해서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를 붙잡았어요. 집이라는 큰 짐, 아이들의 미래 모두 책임져야 했죠. 그 과정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복수나 보복을 꿈꾼 적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복수에 낭만을 주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일이었어요. 나는 분식집을 더 단단히 운영하기로 했고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쏟았어요. 돈을 버는 일은 고되고 몸은 피곤했지만 일하는 시간만큼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아이들도 조금씩 자신들의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지는 마음속 상처를 끌어안은 채 학교 상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며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유지는 사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봉사 동아리에서 힘든 가정을 돕는 일을 하며 자신의 상처를 의미로 바꾸려 했어요. 두 딸 모두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을 성장의 재료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민수는 한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려 했어요.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몇 달 동안 직장을 옮겨 추가로 일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단지 체면을 세우려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집안의 대출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의 태도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책임을 져야 할 때 나타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슬쩍 속삭일 때가 있었어요. 그 남자 아직도 옛날처럼 보이지 않더라. 여자 문제는 집안의 치욕. 같은 말들, 그 말들이 다시 내 가슴을 조이곤 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평가로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 아이들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라도 나는 중심을 잡아야 했어요. 어느 날 나는 가게 한 귀퉁이에 앉아 오래전 친정엄마의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편지에는 딸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내 편이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분노를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다짐이자 남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힘을 다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가는 동안 민수는 다시 가끔 우리 앞에 나타나 용서를 구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라며 애원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즉각 그런 남자는 절대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내 외침은 크지 않았지만 내 행동은 분명해졌어요.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의식을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엔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거나 가끔은 소풍을 가기도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대화했고 상처를 나눴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정서적 균형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충격을 받을 때면 내가 먼저 어루만져 주었고 그들이 밤에 울 때면 나는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일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나는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은행과 협상하고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빚의 무게를 줄여갔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알게 되었어요. 나의 삶은 더 이상 민수의 선택으로 좌지우지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예지는 간호학과 진학을 결정했어요. 사람을 돌보는 일이 그녀의 상처를 보듬는 방법이 되었음에 나는 감사했어요. 유지는 사회복지학을 택했고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두 딸의 선택은 나에게 깊은 위로이자 우리가 겪은 고난이 다른 이들을 돕는 힘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었어요. 나는 가끔 민수와 마주치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나의 무관심은 그를 더 괴롭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감정은 이미 다른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나는 나를 지키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진 못했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느 해봄날 나는 가게 앞 벚꽃나무 아래에서 예진과 유진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리는 순간 나는 생각했어요. 삶은 상처와 기쁨이 뒤얽힌 것이라고. 우리가 견딘 시간들은 우리를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끈끈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그 생각이 들자 내 가슴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금 나는 여전히 일하고 아이들과 웃으며 살고 있어요. 민수는 가끔 연락을 해오지만 나는 예전처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나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를 인정하되 내 삶을 그에게 다시 내어주진 않으려 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비슷한 고통 속에 있다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일이 아니고 떠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용서는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걸요. 나의 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